11번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공재라는 것은 생산되는 즉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고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의 비경합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의 한계 비용이 제로라는 특징이 바로 소비의 비경합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로 재화의 성질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경합적이지 않고 배제 불가능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고요.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사적재라고 합니다. 또 배제는 할 수 있는데 경합적이지 않은 것을 클럽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제할 수 없지만 경합적인 재화를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자원에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공유자원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공유자원의 소비에 참여하면 기존에 소비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공유자원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공유자원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공유자원을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여버리니까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유자원과 유사하다. 공공재는 경합성이 낮다는 것은 맞습니다.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유자원과 유사하다?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공유자원은 남획을 통한 멸종의 우려가 존재한다. 제가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설명드린 부분이죠.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정부의 사유재산권 설정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서 누구나 대가도 안 치르고 들어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설정해버리면 배제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죠. 그러면 공유자원의 비극이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되겠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는 공공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경합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유료죠. 유료는 요금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클럽재가 되는데 공공재의 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을 고르고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핵쇼 올인 모형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쇼 올인 모형의 기본 가정입니다. 첫 번째, 두 나라, 두 상품,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이 존재함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핵쇼 올인 모형을 이국, 이재와 이 요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국은 동일한 생산함수, 즉 생산 기술을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 양국의 후생함수, 선호체계는 같다. 네 번째,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에 차이가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핵쇼 올인은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 부존도, 즉 노동의 보유량 또는 자본의 보유량의 비율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무역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양국의 상품 시장과 요소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다. 여섯 번째, 산업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자유롭다. 그래서 이 각국 안에서 두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두 생산 요소가 다 쓰이는데 상품과 상품, 각 산업 간의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가정, 두 재화의 요소 집약도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 재화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이고 나머지 재화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운송비,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은 없다. 자유무역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가정에 의해서 세부적인 4가지 정리가 도출이 되는데 문제에서 직접 묻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핵쇼올인 정리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전체를 우리는 핵쇼올인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 모형의 기본 가정이 있는 것이고 이 기본 가정에 의해서 4가지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쇼올인 정리입니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제에 비교 우위를 가지니까 노동 집약제를 수출을 하고 자본 집약제를 수입을 하는 식으로 무역 패턴이 결정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톨퍼 사물슨 정리인데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를 상승시키고 다른 요소의 실질 보수를 하락시킨다.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노동의 실질 보수가 상승되고 자본의 실질 보수가 하락한다는 정리죠. 세 번째,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즉 노동 또는 자본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 생산량은 증가하고 그 재화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재화의 절대 생산량은 감소한다라는 정리입니다. 네 번째,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양국의 요소가격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 재화만 무역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앞에서 생산 요소는 산업 간은 이동이 자유롭지만 국가 간 이동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재화를 통해서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라는 정리입니다. 이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는 요소 가격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1번 각 산업에서 규모 수익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두 번째 조건, 동일한 생산함수를 갖고 규모 수익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함수를 갖는다는 것은 그 생산함수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니까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양국 간 기술 수준 및 선호는 다르다. 2번과 3번 가정에 배치되는 기술이죠. 양국 간 기술 수준 및 선호는 같은 것이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고요. 3번 노동과 자본의 산업 간 이동은 완전히 자유롭다. 이것은 6번의 가정이죠. 4번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6번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재정의 자동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은 경기 호황기에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경기 불황기에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역할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디귿을 보시면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가 자동 안전장치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데 하나의 예로 만약에 세제가 도입된 경우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 승수효과를 비교해서 자동 안정장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이죠. Y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고 이 오른쪽에는 이 소비에 이 비례세가 도입됐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스몰 c는 한계 소비 성향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Y로 정리를 하면 Y는 1-2분의 1 곱하기 I 플러스 G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변화분해식으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 델타가 붙겠죠. 그래서 이 투자 또는 정부 지출 승수는 1-C분의 1이 되고요. 만약에 이 모형에 비례세를 도입을 해서 승수를 구해보면 1-C 곱하기 1-T분의 1이 돼서 T가 0에서 1 사이니까 이 분모가 이 왼쪽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승수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누진세라면 이 T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승수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호황기에 이것이 누진적 소득세제라면 누진적 소득세제의 승수효과는 점점 작아지게 돼서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같이 보면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자동 안전장치인 누진적 소득세가 없었다면 승수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텐데 누진적 소득세제가 있음에 따라서 승수 효과가 회복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고요. 기억, 경제정책의 내부 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왼쪽에 보시면 경제정책 효과의 시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시차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안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통과를 하거나 행정부에서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의미합니다. 외부 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실행한 후에, 즉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후에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외부 시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내부 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재정의 자동 안정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경제 상황이 호황기에는 승수가 작아지는 역할을 해서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경기 불황기에는 승수가 커지는 역할을 해서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역할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죠. 그래서 국회나 정부가 이 정책을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독점 기업 A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 함수와 A기업이 직면한 시장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A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각 공장의 생산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P는 가격, Q는 총 생산량, Q1은 공장 1의 생산량, Q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다공장 독점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독점기업 A의 이윤식을 세우고, 즉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공장 1의 비용함수와 공장 2의 비용함수를 뺀 이 이윤식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대입을 해서 Q1과 Q2의 식으로 변형을 해주고, 그리고 Q1에 대해서 편미분한 식과 Q2에 대해서 편미분한 식을 연립을 해서 구하면 Q1은 3, Q2는 94가 돼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P를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P 곱하기 Q는 매출액이죠. 매출액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한 개 수입이 되는데 한 개 수입은 시장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것을 봤을 때 기울기를 2배로 변환을 하면 그것이 한 개 수입 곡선이 되죠. 그래서 한 개 수입 곡선은 200만에서 2Q가 되고 Q는 Q1 더하기 Q2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이 비용 함수들은 생산량으로 미분을 하면 한 개 비용이 되죠. 그리고 이 비용 함수 안에 모양을 보면 Q1의 비용은 Q1 생산량만의 함수이고 Q2 비용은 Q2 생산량만의 함수니까 이윤식을 각각 Q1과 Q2로 편미분했을 때 이 비용 함수들은 Q1으로 편미분했을 때는 Q1에 관한 비용 함수를 미분한 값만 남게 되고 이윤 함수를 Q2로 편미분했을 때도 공장 2의 한 개 비용만 남게 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 다공장 독점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 개 수입이 1공장의 한 개 비용 그리고 2공장의 한 개 비용과 같다는 조건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 수가 늘어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5번 A국 경제의 인구와 기술 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안정상태,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0.125, 감가상각률은 0.1이다. 현재의 안전상태의 자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표준적인 솔로 모형이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과 비교해서 현재 균제 상태의 자본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환급률 수준의 조건을 떠올리고 나서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표준적인 솔로 모형을 가지고 풀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 수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가장 확장된 버전인 노동의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 솔로 모형을 통해서 환급률 수준의 조건을 도출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모형의 가정은 1번은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콥 더글라스형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1차 동차 생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를 람다배 그리고 2 곱하기 L을 람다배 해서 대입을 하면 람다 곱하기 Y로 도출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과 기술 성장률 그리고 감가상각률에 대한 가정입니다. 기호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X.은 시간에 대한 X의 변화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X.을 자신의 값으로 나눠준 X분의 X.은 변화율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N, 기술 진보율은 G, 그리고 감가상각률은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이 총 수요인 소비 투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정부 부문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문을 배제하고 그리고 교육이 없다고 가정해서 순수출 부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소비에 대한 행태 방정식에 대한 가정입니다. 소비는 1 평균 저축 성향 곱하기 소득이 됩니다. 평균 소비 성향 곱하기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 저축 성향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이 3번과 4번의 식에서 C 대신에 4번의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하면 저축은 투자라는 균형 조건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이 총량 변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1인당 변수를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니까 이 변수들을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은 노동의 효율성 단위가 들어가 있는 모형이니까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변수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량은 노동의 효율성 단위로 나눠주면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자본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도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생산 스몰 y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이 생산함수를 구체적으로 변환을 해보면 스몰 k의 알파승이 되고 결국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국민소득은 스몰 k의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이 스몰 k의 운동 방정식이 좌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스몰 k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자본량의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변화율의 식으로 이것을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붙이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서 성장률 G랑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N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인구와 기술 수준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도 0이고 기술 진보율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아가는데 이따가 수치를 통해서 구할 때 대입을 직접 해보도록 하고 먼저 남은 라지 K의 변화율을 구해야 됩니다. 라지 K 총 자본량의 변화분은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 것이 되고 이 투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가정에서 저축과 같으니까 저축으로 대입을 해주고 정리하면 SY-델타 K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총 자본의 변화율은 이것을 라지 K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K분의 SY-델타가 되고 따라서 스몰 k의 변화율에서 첫 번째 있는 라지 K의 변화율에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라지 Y와 라지 K를 효율성 단위당 기준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분자와 분모의
효율성 단위 노동량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효율성 단위 노동으로 나눠주면 아래처럼 스몰 k분의 s 곱하기 스몰 y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자본의 변화분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스몰 k를 곱해주면 스몰 k 닷은 sy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g 플러스 n 곱하기 델타 k가 되고, 이 y는 앞에서 구했지만 f 스몰 k니까 이 스몰 k에 관한 생산함수를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 경제의 초장기적 균형 상태인 균제 상태에서는 노동 효율성 단위당 자본량이 일정한 변화율, 즉 0의 변화율을 갖게 되니까 이것을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은 균제 상태에서의 방정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제 이 균제 상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황금률 조건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함수를 소비는 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서 소비는 y-i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3번 식을 1인당 변수, 즉 노동의 효율성 단위로 변환을 해준 소문자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y는 f 스몰 k였죠. 그리고 가정 3, 4번에 의해서 저축과 투자는 같으니까 투자가 저축으로 변환이 되고요. 또한 안정상태 조건, 즉 균제 상태의 조건을 우리가 구했죠. 황금률은 균제 상태 하에서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을 의미하니까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이 s 곱하기 fk 대신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g 플러스 n 곱하기 스몰 k를 대입을 해주고요. 이것이 소비 함수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극대화하는 스몰 k를 구해야 되니까 스몰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f 프라임 스몰 k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g 플러스 n이 되고요. 이것이 0이 되는 곳이 바로 균제 상태하에서 황금률을 달성하는 조건이 되겠죠. 이 f 프라임 k는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고요. 그래서 npk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델타 플러스 g 플러스 n과 같다는 조건, 이것이 바로 황금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그래프로 알아보면 효율성 단위당 생산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축을 곱한 저축 곡선이 있고,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 직선 n 더하기 g 더하기 델타 곱하기 k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점에서 균제 상태의 조건, 안정 상태의 조건이 성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상에서 생산함수의 높이는 소득이 되고, 거기서 이 저축 부분을 뺀 것이 소비가 되니까 이 소비 부분이 극대화되고 있는 조건인 생산함수의 기울기와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의 값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현재 상태가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0.125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황금률 조건에서 좌변이 0.125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델타는 감가상각률이죠. 0.1로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인구와 기술 수준, 즉 n과 g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황금률 조건식에서 좌측이 더 크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더 크죠. 그 이야기는 이 황금률 조건식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생산함수의 기울기가 원점에서 나오는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죠. 그 이야기는 현재 상태는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보다 적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